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기념 촬영을 하시. 지난해도 받으셨지만은 지난해는 야당에서 1순위였는데요. 예. 이번에는 종합에서 여기 같이 교육하는 것하고 언론 인용에서 합격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거 제가 실지 별로 할 일도 없고 했는데 이런 공각회는 저 국민들이 저보고 더 좋은 입법 활동, 정치 활동을 하라고 주시는 공각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정말 대단한 영향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입법 조사 관련해서 뭘 이제 질의를 보내고 이렇게 하면 금방금방 어떻게 그거 잘하는지 금방금방 저희한테도 보내고 또 우리가 그걸 받으면 또 거기다 약간 좀 감미해서 언론에도 내보내고 정말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태영호 의원님께 국회의장 공모회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로태 국회의원 태영호 의원님께서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 회답을 적극 활용하시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국회의 위상 강화와 국회입법조사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3월 25일 국회의장 박병석. 감사합니다. 기념 촬영을 하시겠습니다. 2022년 3월 25일 국회의장.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힘을 실은 이 환경은 지금은 현재 계획은 35층으로 또 일어나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더 확대하기 위해 태영호 의원은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청년부 신설에 대한 법안도 대표 발의했다. 태영호 의원은 언제나 청년의 편에 서고 싶다. 당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드려요 입니다. 이분의 국회 입성은 한마디로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한때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를 휩쓸 때 국내에선 강남 스마일로 정치계를 뒤흔든 인물 태영호 의원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입법 활동 보니까 세금 관련한 법을 참 많이 내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전문 분야는 아니시잖아요. 아, 그러게요. 저도 방금 뭐 재산, 부동산 뭐 이런 네. 법을 많이 했다는데 제 지역구와 관련됩니다. 제가 강남갑인데요. 네. 강남갑은요 다른 지역과 달리 소득이 높습니다. 일단.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거치죠. 두 번째는요. 지난 시기에 대단히 높은 공직계에 계시던 분들이 많습니다. 보면 우정활동을 바로 해라. 그래서 이런 법도 해봐라 저런 법도 해봐라. 네. 대단히 전문가들이 저희 지역구에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이니까 주민들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경청할 수밖에 없고. 솔직히 좀 어렵진 않으세요, 그러면? 정말 어렵죠. 말하자면 다 저와 우리 지역구 주민들과의 관계는요, 의원과 주민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계속 적어가지고. 지금도 태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비슷한
얘기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한국 경제를 이라는 생각을 시청자분들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마 그 편견이 오늘 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태영호 의원님의 당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드릴 법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태영호 의원님의 당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드려요. 그 첫 번째 법안은요. 신생아의 혈액이 젊은 생명을 살려요. 이 제대혈 관리법입니다. 아니 그 제대혈이라고 하면 이제 신생아 탯줄, 태반에서 나오는 혈액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자는 법안이죠? 아시다시피 강남에는 병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엄청 많죠. 네. 그러니까 이 병과 관련된 또 의료와 관련된 네.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주십니다. 네, 근데 네. 방금 이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대혈이라는 네, 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난치병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네. 이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는 생명 자원입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 지역구 같은 데서는 네. 이제 여기 많은 병원들에서 제대혈 기증 및 보관에 대한 게 대단히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대단히 이제 미약하거나 이런 게 많은데 제가 왜 이걸 하자고 했느냐. 많은 의사분들이 저한테 와서 좀 안타까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실제 제대혈이라는 걸 우리가 잘 하면 많은 난치병도 치료할 수 있는데 네. 많은 산모들이 네. 정보가 부족하니까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거 특히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이 제대혈 같은 건요. 혈액암, 네. 백혈병 맞아요. 네. 이런 혈과 관련된 네. 병치료에 대단히 특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 제가 뭐 이런 쪽.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네. 제대혈 기증으로 실제로 백혈병에 걸린 예비 신부가 그럼요. 네, 뭐 다시 뭐 거의 생명을 찾았다라는 기사도 맞아, 있었는데 현재도 이 제대혈이 누구나 기증 가능하고 뭐 기증하고 있고 그런 거는 맞지 않습니까? 네, 그건 가능한데 네. 우선 그걸 가능하려면 첫 번째 문이 열려야 되는데 산모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입법을 해서 의사들이 산모에게 제대혈에 대한 정보를 똑바로 공지하자. 그래서 결국은 산모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측면에서 아 이걸 이렇게 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원들도 앞으로 난치병 치료에 이것을 이용하고 있겠구나라는 걸 충분히 알려드려서 그분이 결심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제대혈 보관 같은 거는 냉동 보관 한 400만 원 내거든요 실제. 그러고 보니까 저도 했어요. 그래요? 예. 오. 거기에 그건 어떻게 본인이 물어보셨나요? 아니면 아니 저희가 의사가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의사가 저희도, 알려준 건 예, 아니고. 쌍둥이를 낳았을 때 그 보관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셨어요. 야 예, 잘하셨네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모르고 후회. 예. 이거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렇죠. 그 한 번 이제 아이 낳고 나면 이제 그건 기회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분들은 혹시 신생아나 산모에게 위험하지 않냐라는 거 걱정도 하시는데 이건 어떤가요? 제가 그런 그것도 걱정을 많이- 들어봤어요. 예. 근데 실제 의료계에 종사하신 분들은 그건 괴담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제대혈을 채취할 때 산모와 그다음에 신생아의 건강 상태를 다 충분히 체크한 조건에서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 팀장, 제대혈 기증은 어떤 식으로 지금 되고 있나요, 실제로?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일단 제대혈 은행에서 민간 의료기관 산부인과한테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생아 탯줄 태반에서 혈액 약 한 60에서 150cc 정도 채취해서 이제 보관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기증되냐? 결국에는 산모가 담당 산부인과 의사한테 기증 의사를 밝히든지 아니면 직접 기증하려면 이제 제대혈 은행으로 연락을 해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게 뭔지. 그래서 그거를 알리기 위한 좀 법안을 굉장히 잘 만드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통을 바로 입법으로 해서 의무화하면 의사들도 그걸 할 수밖에 없고 또 많은 산모들이 이러한 정보에 접근이 돼서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네.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많은 그 산모들이 정보를 많이 습득한 상황에서 본인이 선택하면 실제로 이 제대혈 기증을 통해서 많은 암 환자나 백혈병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죠. 하나뿐인 집에 종부세라뇨. 이 종부세 면제 인하법입니다. 네. 지금 과세 기준을 이제 11억 원으로 하는 종부세 법안이 작년에 통과가 됐습니다. 다시 개정안을 내셨어요. 예. 그 이유가 아마도 이제 현실적이지 않다는
차원에서 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종부세를 볼 때 예. 두 가지 네네네. 기둥을 봐야 됩니다. 네. 하나는 이 종부세를 통해서 납세하는 납세자 수, 예. 몇 명이 납세하느냐. 네. 다른 하나는 이 납세액을 이제 봐야 되는데 네네네네. 이렇게 상향 조정했지만 예. 종부세를 납부하는 납세자 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결론적으로 입법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해 주어야 네. 그래야 우리가 입법의 그 의미와 그걸 했는데 결국은 뭐 별로 달라진 거 없잖아. 네. 9억에서 11억 원으로 상향됐지만 뭐 네. 집값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 자체가 뛰면은 다시 뭐 납세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개정안을 뭐 1가구 1주택자 네. 한해서는 면제해주자, 네. 이제 낮춰주자 이런 법안인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 원래 종부세라는 거는 일가구 다주택자들을 맞아요. 이제 원래 한 겁니다. 원칙은 그렇죠. 원래 원칙은 예. 그건데요. 지금 일가구 1세대 집 한 채밖에 없는 예. 특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평생 이제 몇십 년 동안 부부가 예.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지금 예. 딱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원래 뭐 그 집을 매입해서 사서 살 때는 그렇게 집 가격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은 잘 인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너무 원리 뛰어나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을 가지고는 돈은 종부세를 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건 세금이라는 거는 소득이 있는 것에 매기는 것이 세금인데 이미 수십 년 동안 이제 연금자가 돼서 20년, 30년 살고 있는데 아무런 소득도 없는데 그렇죠. 순전히 집값이 올렸다고 이렇게 세금을 계속 중과하는 거는 이건 세금 조세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불만들을 대단히 많이 제기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전 팀장, 일단 요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얼마 정도 되죠? 그 경제 만렙이라고 하는 부동산 정보업체가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평균을 냈는데 12억 4,978만 원입니다. 이게 2017년 5월 대비해서 2배나 오른 가격이라고 하네요. 아, 네. 요즘에 네. 뭐 여전히 네. 영끌, 뭐 영혼까지 끌어다가 맞아, 뭐 맞아. 집을 산다 이런 뭐 젊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게는 세금 부담이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또 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지금 젊은이들이 제일 지금 특히 2030 세대가 네. 제일 우리 현실에 대해서 절망을 가지는 게 바로 이 부동산 문제, 집 문제입니다.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어차피 직장 가까이에 네. 결국은 집을 얻어야죠. 얻어서 네. 결국 접근성이 좋은 데로 얻을 수밖에 없고 네, 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보면 네. 강남과 같이 이런 데 스타트업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나서 예. 직장 가까운 곳에 집을 살 수밖에 없는데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지금 이런 겁니다. 대출을 받아서 진짜 연끌을 해서 집 한 채 샀어요. 그런데 집값이 오르는 이 상승폭하고 네네. 급여를 보면 급여는 겨우 오르지 않는 수평선을 달리고 있는데 집값은 지금 상승입니다. 수직으로. 계속 격차가 벌어나요. 그러니까 이걸 대출을 통해서 그러면 집을 유지하자 이렇게 되는데 대출도 지금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과세 기준을 많이 좀 상향하거나 1세대, 1가구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종부세를 완전히 면제해주면 자기 집 한 채 가지고 싶어하는 젊은이들한테는 저는 대단히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가 우리나라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올해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해결책을 통해서 빨리 안정화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죠. 네, 세 번째 법안 살펴보겠습니다. 환경평가의 지역 주민은 왜 빼나요? 환경평가 주민참여법입니다. 자, 신 변호사, 지역 주민을 환경 영향 평가에서 원래 빼도 되는 겁니까? 환경 영향 평가에서 지역 네. 주민 자체를 뺀다 이거는 불가능하고요. 의견 수렴하는 절차는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의견 수렴이라는 절차라는 것이지 네. 의견을 반드시 의견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서 아마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하시고자 하는 법안이 아닐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이거는 제가 그 선거 때, 네. 제가 지금 한창 선거에 유세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왔습니다. 예, 예. 태 의원이 국회의원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그래서 뭐죠? 하고 물어보니까 저희 지역구 청담동 쪽으로 GTX-A, GTX-C 지하철이 이제 노선이 이제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네네네. 거기에 실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 밑으로 자기 집 밑으로 이렇게 지하철 노선이 지나간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국토부에 계속 항의도 하고 했지만 해결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국토부 네. 그 공무원들하고 네. 지역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보니까
정말 행정적으로 하자가 많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거기다가 노선을 그리고 제가 좀 이제 왜 하자냐 알리지 않고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 행정적으로 궁금한 거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런 걸 이제 원래 우리 법에 하면 국토부라든가 또 이제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걸 알리게 돼 있는데 실제 다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올렸는데 우리가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가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어요? 안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제기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쪽으로 모이 지나간다라고 할 때는 주민의견제에서 정부, 행정기관들의 이런 의견을 가지고 의혹을 가지지 않게 정확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걸치자 해서 이 법을 좀 더 세분화하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 신 변호사,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시작한 지 꽤 오래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1977년 환경보전법을 제정하면서 동법 제5조의 사전협의라는 제목하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이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993년에는요, 환경영향평가법을 별도로 제정해서 시행을 했고요. 1999년에는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통합돼서 운영을 했는데요. 2008년에는 교통, 재해, 인구 영향 평가를 삭제하고 환경 영향 평가법으로 제정됨으로써 환경 영향 평가를 대폭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정비는 되어 왔는데 주민들이 잘 알 수 있게끔 바꾸자라는 것인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보셨나요? 예,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 본인에게 똑바로 공지를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따로.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민들에게 인터넷에도 올리고 문자도 보내고, 예.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이제 일간지에 올리자 이런 것도 하고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간다면 이제 환경 영화 평가라는 걸 할 때 이제 주민 설명회라는 걸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주민 설명회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대단히 큰 행정적 하자가 있었어요. 네네. GTX 할 때. 네. 지금 강남, 성파, 서초 이 지역으로 이제 지하철이 지나가는데 실제 주민 설명회에 누가 참가했느냐 보니까 문서상에는 3명이 참가했다. 그런데 그 3명은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야기는 법률적으로는 주민 설명회라는 게 있지만 결국 참가한 사람이 누구냐, 없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주민 설명회에 현지 주민들이 직접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참가해서 행정적으로도 충분한 주민 설명회 의견 수렴을 걸쳤다. 이런 걸 이제 저는 하자고 하는 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런 법조항을 세분화하지 않으면 주민들 속에서 뭐라고 하냐. 행정기관이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앞으로 모든 국가적인 공사를 획일적으로 할 것이다. 이런 이제 주민 불만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의원님, 이렇게 해서, 알렸어요. 네. 근데 이제 주민들이 이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지 않으면 백지화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이제 주민들에게 알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행정이 귀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이 비과학적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해본 다른 데서의 사업을 통하면 사람들이 괴담만 듣다가 환경 전문가들이 와서 뭐 그렇지 않다. 어떤 데서는 뭐 집이 무너진다. 그러면 지질 전문가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안반이라든가 집안 형태는 절대 지하철이 지나간다고 해서 집이 안 무너진다. 과학적으로 밝혀주고 사례를 알려주면 주민들은 그러냐 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취지가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그 주민들의 불만 사항이 없도록 서로 원만하게 잘 해결하면서 일을 처리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복한 환경 조성이 되겠죠. 예. 자, 오늘 말씀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 환경은 말이죠. 지금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미래를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저희 세대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제도들이 좀 잘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니까 의원님께서는 이제 미래 세대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요. 몇 가지 제 눈에 포착된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정보조직법 개정안입니다. 청년부 신설안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 국무조정실에 있는 청년정책 추진단 이것을 이제 비롯해서 이제 지금 각 부처에
청년들이 조직과 인력을 이제 관할하는 이런 부처들이 많습니다. 이걸 하나로 통합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원 포인트 서비스로 가자. 저는 이겁니다. 그래서 청년부를 신설해가지고 청년들이 필요한 우리 주거, 취업, 뭐 저출산 이런 청년들을 문제를 위한 모든 정책을. 그렇죠. 예. 이걸 지금 우리 모든 여러 행정 부처들에다가 업무를 이렇게 다 뜯어놓다 나니까 돈도 많이 쓰고 업무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청년들이 실제 문제 해결에 또 청년들이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년부가 있어라고 청년부에서 모든 우리 저 행정원들이 이 말을 맞대고 청년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면 실제 청년들을 위한 그런 아주 패키지 이런 대안들이 저는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청년부 장관도 더 해야겠네요. 그죠? 그럴 수 있죠. 아유, 나는 나이가 지났어. 이미 지났는데. 청년부 장관이 꼭 청년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도전하십시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청년 예산제 패키지 법안이 있는데 그 정부 예산에 있어서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그 예산 집행에 대해서 이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법안인가요? 예. 지금 우리가 보면 이제 여러 정부 부처들에서 예산을 이제 책정해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분야에서 뭘 한다라고 할 때 과연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들에게 혜택이 갈 것인지 아니면 그들에게 피해가 갈 것인지 이걸 종합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데 이런 행정 절차나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 인지 예산제를 내와서 이거를 의무화해 놓으면 그 어떤 이제 예산을 쓰거나 무슨 새로운 조치를 정부가 강구할 때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게 이것이 과연 필요한지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이걸 전면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청년 인지 예산제를 이제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력을 갖고 계신 국회 대표 북한 전문가십니다. 태영 의원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 아주 뭐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 포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그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어떻게 남북의 이제 화해, 평화 이런 걸 위해서 제가 좀 특출한 걸 해볼 수 없을까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요. 그 일반 서민에 있을 땐 잘 몰랐는데 국회의원이 돼서 이제 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니까 많은 것이 보여요. 보이지 않던 것이.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북한과의 남북대화 같은 데 나가면 전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 남북대화 해보면요. 1시간, 2시간은 짧은 시간에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언어가 어떤 말을 어떻게 이야기하니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 나간다면 어차피 다 제 상대방 그렇죠. 친구.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이건 이런 거야 하고 잘 설명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또 북한 사람이 말하는 거 하면 전 제각 들고 얘들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금방 알리거든요. 그 느낌을 알죠. 제가 느낌을 알거든요. 그래서 남북의 화해와 평화로 가는 이런 좀 의미 있는 일을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진짜요. 이게 아까 그 평양말하고 한국말 이게 2개국이라고 그랬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을 제일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자, 태영호 TV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28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부러워. 자, 그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다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그 남다른 감각으로 국민들이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좋은 법안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올라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태하! 태하!